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 희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조금 전에 정준영 교수가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서호수와도 또 인연이 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호수의 열하기유를 이제 번역을 하고 또 해설을 한 이 책을 우리 규장각과 대우재단 그리고 아카넷 출판사 연합으로 이런 시리즈로 여러 책을 냈는데 그중에 제가 열하기유를 맡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중국 희곡을 전공을 하는데 이 조선 연행 사절들이 북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경과 연행 어정에 있는 중국 공연 예술을 많이 목도를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연행록에 그 당시 중국 희곡 및 다른 공연 예술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일찍이 연구를 했고 중국인들도 최근에는 그 방면 모든 방면이지만 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연구자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찾아보다가 보니까 특히 서호서 연행기 열하기유에 당시 청대 궁중희곡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궁중희곡에 관한 자료가 중국에 없는 자료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 이 책을 이제 번역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열하기유에는 이 서호수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이자 정승까지는 못했지만 육조판서를 두루 거친 이 관료 문인 학자가 보고 느끼고 분석한 그런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아주 다방면의 그 고급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소화하기는 아주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특히 천문학에 관한 부분은 그때 우리 국사학과 문중량 교수의 감수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하일기 또 홍대용의 그 담원연기 같은 아주 소중한 연행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열하기유는 특히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규장각에 소장된 열하기유라고 하는 이 열하기유라고 제목을 단 책으로서는 유일한 판본입니다. 이 책은 원래부터 규장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도장을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도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상백서옥이라고 장서인이 찍혀 있습니다. 저 상백서옥은 그 1960년대 그 IOC 위원까지 했던 이상백 선생의 장서인데 그 장서를 서울대학교에 다 기증을 하셔서 지금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장서라서 그 이전에 있던 조선총독부라든가 하는 경성제국대학 이런 장서인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장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 책 표지고요. 여기 이 사진,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 조선 사절입니다. 이 청나라 자금성에 정월 초하룻날 황제에게 설날 인사하러 각국 사신들이 다 모이는데 이것은 실제 장면은 아니고 이 걸륭 황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상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중국이 알고 있는 모든 외국의 사신들을 한자리에 다 집합을 시킨 거죠, 상상으로. 그래서 이 조선 사신들이 제일 앞에 있고 여기 보면 저기 서양 사절들로 보입니다. 아주 각국 사신들이 다 모여 있는 요즘 같으면 아마 무슨 올림픽 입장식 같은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여러 폭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책 표지로 썼습니다. 서호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서시고요. 저는 양지 코론 학산인데 저 학산은 서호수 고향이 파주입니다. 파주에 백학산 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산 이름을 따서 호로 삼았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거기 통제구역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호는 정원인데 처음에 문민을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시호가 같아서 나중에 바꾸었습니다. 그 저술은 아주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집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문집은 없어졌고요. 대표적인 저술이 열하기유, 일명 연행기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해동농서, 국조역상고, 사고, 이 사고는 아마 문집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서 보듯이 농서는 농사에 관한 서적이고 역상고는 천문역법에 관한 서적이라서 요즘 말로 하면 서호수는 거의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자연과학을 동시에 겸비한 아주 탁월한, 그 당시로서는 아주 탁월하고 사고방식이 보통의 조선 성리학자들하고는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열학 이후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가계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7대조가 서성인데 이 성자가 정조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는 글자입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안대희 교수가 이 논문을 썼고, 또 경향신문의 그 유튜브에도 아마 나오고 연재도 하는 그 이희환 기자, 이렇게 또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아마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조대왕의 함자가 이름이 원래 이 산자인데 나중에 이 글자로 바꾸죠. 이 바꾼 이유가 이제 여기 잘 들었습니다. 그걸 좀 길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성이 후손이 굉장히 번성하죠. 그래서 정조가 자기도 그렇게 그 서성을 닮아서 많은 후손을 두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음을 그렇게 바꿨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히 좀 찾아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도 서명영 아주 뭐 대학자죠. 어머니는 전주이시고요. 이 서호수는 백부에게 출계했습니다. 양조로 갔죠. 아들이 넷인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서유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유구는 당숙 서철수에게 또 출계를 했고요. 뭐 서유구 아까 저기 정윤영 교수 소개한 대로 아주 우리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대구 서씨 가문이 그 아버지 서명영부터 서유구 계속 이르기까지 규장각과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연전에 우리 규장각에서 대구 서씨, 학문을 세우고 조선을 빛내다라고 하는 그 규장각에 소장된 대구 서씨 관련 자료들을 두꺼운 도록과 해설을 함께 해서 그 책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초상입니다.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고요. 아들 서유고의 초상입니다. 근데 그 서호수는 초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 알 수는 없는데 아들과 아버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넣으면 좀 얼굴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눈매가 아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이에 아마 서호수, 이 두 얼굴을 합치면 서호수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아들은 보니까 이게 좀 글쎄 약간 꼼보 자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초상에 보면 이런 게 좀 드물지가 않죠. 서호수는 연행을 2번 합니다. 2번 북경을 갔다 오는데 첫 번째 연행이 1776년 정조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그때 진화겸 사은사의 부사로 갔다 오는데, 부사로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축하를 간 거죠. 뭘 축하를 했냐면은 그때 걸륭제가 지금 저기 사천과 티벳 그 사이에 있는 금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금천 지역을 대금천, 소금천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벌을 축하하러 가는 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지의 유서를 구입을 해오는데 이 정조가 보낼 때 서호수에게 사고전서를 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사고전서가 완성은 됐는데 이 사고전서는 거기가 필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몇 부 없죠. 한 질, 2질밖에 없어서 그 책은 절대로 외국에 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고전서는 구하지 못하고 그 전에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규장각 서고에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5020책입니다. 책으로 5020책. 구리활자로 찍은, 아마도 전통시대에 활자로 책을 찍은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 아니었을까. 5000책이나 찍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고금도서 집성이 지금 전 세계에 한 몇 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관이 잘 되어 있고 가장 상태가 좋은 책이 지금 우리 저기 규장각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그때 2,500냥 정도, 예, 2,500냥 정도를 주고서 이제 구입을 해왔는데 여기에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기중기를 만들어서 썼죠. 그래서 그 기중기를 만들어서 씀으로 해서 전략된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책값이 몇 배가 나왔더라 하는 그런 정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1790년, 이때가 근룡 황제 80회 생일입니다. 근룡 55년, 음력 8월 13일입니다, 생일이. 이때도 역시 진화겸 사언 부사로 가는데, 이때 이제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것이고, 사언은 그 전에 간 사신에게 근룡제가 정조에게 빨리 아들을 낳으라고, 후사를 이으라고 복자를 써서 줘요. 큰 글씨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때 이제 특히 열화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열화는 지금 성덕이죠. 중국 청덕 성덕인데 지금 아주 거기 관광지로 유명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는 강희제 때부터 여름 행궁을 건설해서 북경이 하도 여름에 더우니까 만주족들이 동북에 시원한 지역에 살다가 북경에 와서 지내면서 해마다 늦봄, 초여름이 되면 사냥을 떠났어요. 그 동북 지역으로 열화를 거쳐서. 그래서 거기 이제 행궁으로 이 열화 피서 사냥을 건설을 했는데, 역시 근룡제도 할아버지를 이어서 해마다 늦봄에서 초여름, 초가을까지는 거의 열화에서 지냈습니다. 어떤 해에는 추석까지 쉬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거의 갔는데, 그것이 이제 근룡 이후 가경, 도광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가지를 않고 나중에 한풍제는 이제 열화로 피난을 가죠. 1860년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기 때문에 그때 조선에서 이제 위로하는 사절을 보냅니다. 북경까지 갔는데 한풍제가 열화로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화를 조선 사신이 1780년에 박지원 일행이 한번 갔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서호수가 열화로 직행을 했고, 또 1861년에 열화를 한 번 더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644년 청나라 때부터 갑오경장으로 이제 갑오개혁으로 우리가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사행을 끊기 전까지 그냥 300년 가까운 그 기간에 열하의 조선 사신이 간 적은 딱 두 번 있습니다. 1780년, 1790년.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서호소 열화 기후에는 다른 연행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노정도 들어있고, 또 열화 지역으로 직행하면서 보고들은 그 지역의 풍습, 실상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들어있어서 그 방면으로도 역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1780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 부원장을 맡고 있는 동양사학과의 구범진 교수가 작년에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아마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때 열하로 간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남기지 않습니까? 열하일기는 아마도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조선 최고의 문장이 열하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박력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깊은 그런 문장인데, 이 열하일기의 기록이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것을 티베트 쪽 기록과 대조를 해서 살폈고, 왜 그러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기록을 좀 왜곡했을까 하는 그 문제들을, 좀 민감한 문제들을 여기다 많이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당시 조선과 청 사이의 외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청나라의 티베트임에 위구르며, 그다음에 조선이며 이런 외국과의 그런 문제, 또 조선에서는 청나라 1644년 이후로 1636년 이후로 조선의 선비라면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대맹의리가 있죠. 그 대맹의리와 관련해서 이 한족과 만주족 사이의 미묘하지도 않죠. 사실은 명백한 갈등. 그래서 어쩌면 이 조선 선비들이, 조선 관료들이 아마 좀 이중적 사고, 일종의 말하면 정신적 히스테리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청나라를, 만주족을 극대로 미워하면서도 청나라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가 잘 보여주는 것이 열하일기에도 나타나 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 연행을 갔다 온 사절들의 모든 기록에서 양상은 다르지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열화 기후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서호수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보통의 조선 선비들하고는. 여기 나오는 날짜는 모두 다 음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날짜들은 다 음력입니다. 지금 열하기 유는 판본이 4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4가지가 남아 있는데 연행기라고 제목을 단 책이 3종이 있고 열하기 유라고 한 책이 1종이 있습니다. 다 필사본입니다. 간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중에 열하기 유가 가장 원본이고 완본인데 이건 사권 사책이고 처음에 보신 그 사진 상백문고에 지금 들어있는 이 원본이고 거기에는 서문이 들어있습니다. 이 연행기에는 서문이 없습니다. 이 서문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서문이 있으면 그 책의 관해서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서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열하기 유 표지고요.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열하기 유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연행기는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는 판본이 있고 일본 오사카 부립 나가노시마 도서관에 하나가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동아시아 도서관에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은 원래 일본 아사미 문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이제 팔려간 거죠. 아사미 문고에 들어있던 그 장서입니다. 그렇게 이 3가지는 모두 사권이 2책이고요. 요 2와 3은 지금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에서 사진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누구나 다 저기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버클리에 소장된 그 연행기입니다. 표지는 역시 조선 표지고요. 근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안에 첫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첫 페이지에 서문이 없습니다. 바로 근일이 시작해서 진강성에서 열하까지 이렇게 노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권차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오사카본입니다. 글자가 조금 다르죠. 역시 서문이 없고 차례는 똑같습니다. 내용도 거의 같고, 이건 뭐 저기 대판 부립 도서관 이렇게 장서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규장각에 있는 연행기인데요. 표지가 다르죠. 조금 앞에 2가지하고 표지가 다릅니다. 저기 버클리본하고 오사카본은 그 표지가 전통적인 우리 조선책 능화문 표지, 능화문 표지로 이렇게 장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 능화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좀 달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정도 하나, 둘, 셋, 넷, 4침 장정을 했습니다. 조선책은 보통 5침, 이 송곳으로 구멍을 5개 뚫어서 실로 꿰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5침이고, 저 4침은 주로 이제 중국 책이 거의 대부분 4침입니다. 근데 조선에서도 뭐 4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양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지질도 보면 여기 이제 첫 페이지인데, 그 우리 보통 전통적인 우리 닭종이 한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 보면 도장을 보면 이제 조선총독부 도장이 찍혀 있고요. 경성제국대학 도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서울대학교 도서고, 그 이전 조선총독부 이전에 저기 지복제라든가 또는 이문원이라든가 하는 그런 규장각의 원래 소장되어 있던 그런 장서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서인으로 봤을 때 이 책은 적어도 조선총독부 시절에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도 조금 이제 차이가 좀 납니다. 좀 오래낸 흔적이 많아요. 이 오사카본하고 버클리본은 책의 내용을, 민감한 내용은 좀 오려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오래낸 내용은 그 8월 12일자 기록인데요. 그 생일 하루 전날이죠. 이때 원명원에 있다가 이제 북경으로 들어와서 그 생일 행사를 자금성에서 하거든요. 전국인은 자금성에서 하기 때문에 원명원에서 잔치를 하다가 이제 8월 13일 다음 날 생일 그 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북경 사신의 수소인 남관으로 돌아옵니다. 그 도중에 북경에 있는 성당인 남당, 천주교 성당이죠. 그 남당에 들러서 서양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2가지 판본이 다 그 부분이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1801년에 이제 우리 신유 사옥인가요? 일어나죠. 이제 대대적으로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천주교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 국내의 그런 정치 상황을 반영해서 소장자가 다 저기 오려내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지금 규장각에 들어가면 이제 역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악 이후 8월 13일자인데요. 여기 이 부분을 여기까지 버클리와 오사카 보는 여기까지만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방, 서사, 흠천감 오면서 이제 들렀다 이런 뜻이죠. 서사는 서양 선교사입니다. 서양 사람, 흠천감의 우감, 부감이란 말이겠죠. 탕사선, 요 서양 선교사 이름을 중국식으로 이렇게 다 중국식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제 탕사선을 만났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천주당에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선교사 천주교의 그 신부들을 만난 이 기록 여기서부터는 다 오려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장각에 수장된 그 연행기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이 오사카본이나 버클리본을 저본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이 연행기에도 규장본 연행기에도 8월 12일자 내용은 물론 알려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고서 연구가 박철상 선생은 그 일제 때 총독부에서 이 조선책을 필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사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장각본 연행기는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한 20년대, 좀 늦으면 한 30년대 이때쯤에 책으로 만들어서 규장각 도서 속에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행기를 1960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연행록 선집을 출판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연행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행록 선집을 영인 출판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한글로 국역을 하죠. 그때 번역은 남만성 선생이 하셨고 이이화 선생이 해제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연행기는 뭐 불완전한 판본인데 그 당시에는 열악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상백 선생이 장서로 가지고 있었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 열악유 완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불완전한 연행기를 여기다 적었고 이것을 다시 국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번역된 연행기는 사실 열악유에서 일부가 빠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연행기는 지금 민족문화 추진회 지금은 한국고전번역원이죠. 한국고전번역원에 들어가시면 그 연행기 번역문 원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790년 사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조 14년이고요. 간지로는 경술년입니다. 걸륭 55년이고 이 청나라 때는 조선에서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이전 명나라 때는 1년에 한 서너 번씩 정기 사행을 보냈습니다. 뭐 설날, 황제의 생일, 동지 이렇게 쭉 3번, 4번 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임시로 경사가 있을 때 뭐 황제의 결혼이라든가 황태자의 탄생이라든가 뭐 책봉 이런 것을 수시로 이렇게 보냈는데 청나라 때는 청나라는 1년에 다 그것을 다 통합해서 1년에 한 번만 보내라. 한 번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동지사, 정초사 이렇게 합쳐서 1년에 한 번씩만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간 건 아니고 1년에 역시 서너 번 갑니다. 이 사이에 아주 축하할 일, 위로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양국 사이에. 그래서 이제 성절 지나서 성절은 황제의 생일이란 말이죠. 만수절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때는. 그래서 성절 지나서 생일 축하 사절이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8월 13일인데 이미 한 반년 전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워져,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걸륭제가 외국에 다 사신을 보내서 내가 생일이 80회 생일인데 사신 보내지 말라. 축하받지 않겠다고 소식은 보내지만 뭐 그렇게 사실은 그게 아마 오라는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 오늘 잔치 있으니까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그 말 들으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사는 황인점인데 이 황인점 이분은 창원 항시고요. 그래서 창성입니다. 영조의 부마입니다. 영조 대왕의 부마고 그래서 이 중국에 사신을 많이 갔다 왔어요. 주로 이제 부마들이 이렇게 정사로 많이 갔다 오죠.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바꿉니다. 4월 20일 한 2달 뒤에 정사는 그대로 두고
이 서호수를 부사로 하고 서장관을 이렇게 200형으로 바꿉니다. 명청 시대의 중국 사신 사절단의 구성은요, 이 양반 관료는 3명입니다. 정사, 부사, 서장관. 이 세 사람이 양반 고위 관료고, 그 밑에는 다 뭐 좀 하급이거나 중인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역군들, 마부들, 뭐 수립군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사라 그러죠. 정사, 부사, 서장관이 사적으로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데, 그건 이제 정사가 숫자가 제일 많고 서장관은 한 2명쯤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적으로 데리고 가는 비공식 수행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죠. 이 외교 업무에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활동이 아주 자유로워서 그분들이 남긴 인행록이 많죠. 대표적으로 김창업, 뭐 박지원, 홍대용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인행록이 그 사람들이 남긴 인행록이죠. 근데 서호수는 부사입니다. 공식 사절단이고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인원이라서, 그죠? 인원인데, 물론 이제 이런 이 3사들을 정사, 부사, 서장관이 갔다 오면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사적인 기록도 남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열하규유는 공적인 보고서 및 사적인 기록의 성격이 혼합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가치가 좀 더 다릅니다. 이때 이제 서호수가 자기 수행원으로 초정, 박제가, 영재, 유덕공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익히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그죠? 박제가, 유덕공, 뭐 우리 18세기, 19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또 실학자. 그 당시 조선의 어떤 뭐랄까요? 조선에서 가장 선진적인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유덕공도 중국을 여러 번 갔다 옵니다. 이때 유덕공이 갔다 와서 열하기행 시주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시에다가 줄을 단으로서 시주죠, 그죠? 그래서 각 곳마다 시를 짓고 그 시에다가 그 시를 설명하는 자세한 줄을 달았습니다. 그게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이 열하기행 시주는 지금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서호수가 그래서 열하기유를 저술을 하면서 이 유덕공의 이 열하기행 시주와를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 열하가 이 청나라의 그 여름 행궁이 된 이유는 이 강희제한테 몽고의 왕공들이, 이 청나라 초기면 하더라도 몽고가 완전히 중국에 복속하지 않았습니다. 몽고가. 근데 이제 그 강희제 때 이 북경으로부터 한 350km 되고, 지금 열하죠. 열하로부터는 북방 120km 되는 지점의 목지 1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비슷한, 경기도가 1만 조금 넘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만 한 그 땅을 강희제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 지역은 몽고 초원에 이전접이 되어 있고, 산이며 구렁이며 또 물이며 초지가 많아서 이 목지로는 아주 최적이죠. 그래서 거기 아주 짐승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마 사슴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희제는 여기에다가 대규모 사냥터인 목란위장 을 건설을 하는데, 이 목란은 또 뭐 한자로 써서, 그죠? 아주 뭐 좋은 나무 이름인데, 물란이죠. 지금 중국어로 읽으면 물란입니다. 물란이 물란바라고 하는 이 만주어인데, 이 만주어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이 만주어 물란바는 한자로 풀이하면 초록, 그러니까 사슴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수사슴이 암사슴을 부르는 소리, 그것을 이제 흉내 내므로 해서 사슴을 불러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장은 이제 울타리를 둘러친 사냥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희제는 여기 해마다 대규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륭도 할아버지를 정책을 굉장히 많이 개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륭도 할아버지와 똑같이 해마다 이 서너 달씩 이 열하에 가서 지내면서 사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하가 이 북경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된 거죠, 만주정한테서는. 그래서 거기 이제 피서산장을 이제 건설을 하죠. 170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해서 뭐 인공섬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지금 성덕 피서산장에 가면 담장을 성벽을 다 높이 다 둘러서 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건설이 된 거죠.
그래서 강희제가 36경을 건설을 했고 걸륭이 또 할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역시 36경을 건설해 지금 한 72경입니다. 그래서 1792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대략 한 90년, 90년에 걸쳐서 피서산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궁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그곳에 거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인데 한 90년에 걸쳐서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제 피서산장 도형이라고 이 복제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희제 36경, 걸륭제 36경, 도합 72경인데 그 72경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이름에 맞게 시를 다 지었어요. 시를 짓고 그 내용을 해설하는 또 줄을 이렇게 달고 해서 여기다 이제 그림으로 판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두 책으로 좀 최근에 만든 이 복제본입니다. 이 노란색은 중국 황실의 황제의 전용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란 비단으로 장식을 한 것은 황제 을암용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규장각에도 이런 책들이 좀 있는데 특히 그 강희제가 60세 생일 잔치를 아주 거대하게 벌입니다. 강희제 그 만수성전이라고 강희제 60세 생일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그 잔치의 기록을 책으로 남겨요. 문장과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내는데 그래서 그걸 책 이름이 만수성전 초집입니다. 거기 규장각에 지금 한 부 들어와 있어요. 그 중국에 청나라 때 만들어서 그걸 조선에 준 거죠. 그런데 걸륭제도 똑같이 만드는데 걸륭제는 팔순만수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은 규장각에는 없습니다. 아마 조선에 안 준 모양인지 줬는데 없어진 건지. 열하는 뭐 글자 그대로 하면 뜨거운 강이라는 뜻이죠. 이 몽고 글쎄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 하룬까울루 이렇게 됩니다. 아마 글쎄 몽고어로 그죠? 이 몽고어로 이런 뜻입니다. 뜨거운 강이라는 뜻이고. 근데 지금 열하 성덕 지도를 보면 무열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피서산장 옆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무열하 상류에 온천이 있어서 온천이 이제 흘러드니까 강이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이 열하가 겨울에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여름에 서늘하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하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피서산장에 가보면 어디 구석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에 돌로 열하라고 표지 비석을 채워놨어요. 거기서 뭐 온천에 쏟아난다고 아마 그런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후대에 그렇게 만들어 붙인 것이고 그래서 열하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첫 번째 노정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모든 연행기들 중에서 이 노정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하 및 열하에서 북경까지 가는 중국 각 지역에 대한 정보들, 특히 그 군사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느 지역 요새, 어떤 요새가 있고 그 요새는 수비병이 몇 명이고 수비병의 그 병과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정보들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열하기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행기도 그런 정보들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대의 궁정연각, 이 아주 독보적인 자료입니다. 이건 여기 있는 자료는 중국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업무의 수행,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적인 교류입니다. 이건 공적인 임무라면 사적인 교류죠. 중국 사람, 외국 사절, 서양 선교사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 만난 사람이 그 당시 중국 최고의 관료,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박지원이나 홍대용 이런 분들은 비공식 수행원이라서 중국 관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유리창 같은 데서 교류한 뭐 음성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1차 시험에 겨우 합격한 지방의 지식인들이지 그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1급 지식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호수는 기윤, 옹방강, 이조원 이런 그 당시 중국 최고의 지식인들, 학자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수 가르쳐 준 게 많아요. 서호수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걸 개미하게 받아들입니다. 일정은 5월 27일에 이제 사패, 이제 임금께 떠나겠습니다 하는 인사하는 거죠. 6월 22일에 압록강을 건너고 심양에 도착하고 7월 5일에 이제 일행을 둘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이 아주 촉박해요. 열하로 오라고 열하로 바로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열하는 이때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박지원이 갈 때는 북경에서 열하로 갔지 조선에서 열하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지역에 홍수가 져가지고 홍수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니 뭐 길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3사 인원을 추려서 3사는 열하로 직행하고 박물은 산해관을 통해서 원래의 그 연행 노정으로 북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행을 둘로 나눠서 열하로 직행을 하죠. 이제 7월 9일, 11일, 15일, 그래서 7월 15일에 열하에 도착하는데 이 외국 사절 중에서는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다른 외국 사절, 그때 온 사절들은 저기 남쪽에 있는 지금 미얀마, 라오스, 안남,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서북 쪽으로서는 저기 위구르 쪽 뭐 이런 사절들이 미리 먼저 와 있었고 조선 사절이 뭐 지각을 한 셈이죠. 그래서 그 심양에서부터 근룡 황제가 자꾸 이렇게 독촉 편지를 보내고 해서 그 각 그 노정에 있는 중국 그 지방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아주 독촉을 해요. 그래서 뭐 수레도 받고 말도 받고 하는데 명령은 명령이고 지방에 실제 수행하는 그 중국인들, 마부, 그죠? 수레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길이 더 늦어지죠. 그래서 이제 7월 21일에 열하를 출발해서 25일에 북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에서는 원명원과 고궁을 자금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일 잔치 행사에 참석하고 외교를 진행하는 거죠. 8월 13일이 80회 생일이고 그래서 9월 4일에 이제 북경을 출발해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제 6월 22일 압록강을 건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에 대해서 그 압록강 연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재미있는 것이 우리 압록하면 그죠? 지금 중국 사람들 지금 중국의 사전을 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압록에 대해서 풀이를 하기를 이미 당나라 때 두오라는 사람이 통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마지수 보통 우리 마자수라고 이렇게 읽는데 통전의 발음을 치이반이라고 달아놨거든요. 이거는 앞에 있는 치어다고 이에 이하고 치 또는 지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수로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일명 압록수라고 하는데 뭐 말가를 백산이니까 지금 백두산입니다. 장백산에서 수원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물빛이 오리머리 같다. 아마 청둥오리 같습니다. 그죠? 청둥오리 이렇게 아주 새파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속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압록은 과연 오리머리 색깔이라서 압록이라고 붙였을까? 이 압록, 압두록, 압록 이 lok자도 씁니다. 이 lok자는 물이 아주 맑다는 뜻인데요. 뭐 유명한 당나라 대신 200이 양양가라고 하는 긴 시를 쓰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간한수 압두록 습사포도 초발배. 그러니까 당나라 때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수를 보니 이 한수는 저기 장강에 들러드는 북쪽에서 장강으로 들러드는 지류죠. 오리머리처럼 푸르르다. 포도주 마기가 그러지 않았을 때였구나. 아마 그때 포도주는 이렇게 좀 푸른색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압록은 오리의 머리 같은 푸른색을 압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중국어로 지금 중국어로 읽으면 야류예요. 야류라고 읽고 지금 압록강은 야루지양, 야루라고 있습니다. 류와 루는 발음이 다르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중요한 게 한자 중국어에서 아주 중요한 발음이 다르면 뜻도 달라집니다. 글자는 같아도 음이 다르면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류 하는 거하고 야루 하는 거하고 같은 lok자를 쓰지만 의미가 다른 겁니다. 뭐 지금도 중국에서 야루라고 읽으니까 이건 오리의 푸른 오리머리 같은 푸른색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이제 이건 외국어 음차표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 한자 한문을 볼 때 같은 사물, 같은 대상을 가리키면서 표기법이 2가지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건 분명히 외국어 또는 외래어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을 갖다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100에 99는 그렇게 됩니다. 압록은 지금 이제 만주어로 하면은 야루가 돼가지고 이것을 풀이를 하면 무슨 뭐 말이나 소를 타다 이런 뜻이 됐고 그 다음에 지변, 땅의 가장자리 그런 뜻이 됩니다. 땅의 경계, 땅의 가장자리.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당나라 때 지금 중국의 동북 지역, 뭐 요녕성이나 이런 데 살던 말갈, 거란 등의 언어에 이런 뭐 야알루가 있었고 그 뜻은 땅의 가장자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니까 강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살던 곳에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강이 있거든요. 거기가 땅 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록강 뭐 이렇게 붙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에서 풀이하는 한 가지 또설은 압광이 있고 록광이 있어서 두 개가 합쳐져서 압록강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것도 뭐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어 중국 압록 야루를 만주로 읽으면 이제 이런 뜻이 되고, 이 만주, 말갈, 거란, 몽골 언어가 거의 같은 계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은 뭐 중국에서 한자를 넣고 풀이하듯이 오리머리처럼 물빛이 풀어서 압록강이 아니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민족들의 언어에서 아마 땅끝에서 흐르는 강, 그래서 아마 압록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에 이런 게 많아서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요양 보니까 아주 버드나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길가에. 그렇죠? 요양에서 연경에 이르는 대로는 좌우에 버드를 끼고 있다. 요 일기인데 후에 일기를 정리한 거라서 이렇게 6월달 일기에 8월, 9월에 겪었던 일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후에 일기를 쓰면 그렇게 되죠. 원적이 1793년경에 이렇게 이 열학 이유를 다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연행 갔다 와서 이제 맑을 때는 그늘이 되고, 그죠? 물이 차면 표지가 된다. 아마 우리 저기 한강 고수부지 홍수 났을 때 그 나무들 물 위로 조금 솟아나 있으면 아, 저기까지가 고수부지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표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버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더위를 먹고 볕에 얼리고, 그죠? 또 홍수가 지면 그 길인 줄도 모르고, 그죠? 물에 빠지게 되는 뭐.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 특히 조정에서 정책으로 전국 각지에 버드나무, 느릅나무, 갈대 이런 걸 많이 심으라고 해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제 순치제 때부터, 강의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서호선의 옹정년간에 그런 걸 기록을 본 모양입니다. 버드나무 심기를 독려하는 치규 황제의 명령이죠. 이 회전은 대청회전입니다. 청나라 때 여러 정치제도, 정부 조직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인데, 그죠? 거기에 일시에 언제 무슨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를 통해서 청나라 황제의 인정이죠. 백성에게 미침이 원대하다. 그런데 근고는 뭐 최근이죠, 그죠? 서호수로부터 최근에 우리나라 사신이 이것을 보고서 도리어 변화의 버들에 비유하였다. 이제 이게 자나깨나 만주족이 망했으면 하는 그런 아주 염원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만주족의 그 멸망과 관련시키는 그런 바람이 아주 강했는데, 버드나무를 보고 이제 이 변화의 버들에 비유를 한 거죠. 국정엿보기에 의해 같으면 이 전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신의 외교관의 능력입니다. 외교관은 이미 자기 정부를 떠나면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임경변하고 자기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전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남의 나라 국정을 보는 것이 이렇게 오해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하냐? 이 청조의 재류, 버드나무 심기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회전 칙내 공부조에 보면 갈대 버드나무 심고 거기에 대해서 권징, 그죠? 권하고 징벌하고 상을 주고 벌을 준다는 겁니다. 순치 13년에 강이 흐르는 고을의 뭐 오래된 제방, 새로운 제방에 느릅나무, 버드나무를 다 심고 방목을 금한다. 나무를 해치니까, 그죠? 그래서 각 관리들에게 책임을 지웠어요. 1만 주에서 3만 주 이상에 이르는 자는 따로따로, 그죠? 등급을 둬서 기록을 하고 3천 주 이하미 심지 않은 자는 분별하여 처치한다. 벌을 준다는 거죠. 이게 중국 청나라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버드나무를 본 조선의 어느 사절은 저것은 변하류다. 변하류는 뭐냐면 수재류, 수나라 제방이죠, 그죠? 수나라 제방은 바로 또 망국의 나무입니다. 수나라면 우리 수양제잖아요.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을 하죠.
낙양 황하에서 양주의 장강까지 항하와 장강을 남북으로 소통하는 운하를 건설을 하고 그 운하의 양쪽 두 개에 버드나무를 심어서 그러니까 수양제도 물론 뭐 두 개 버드나무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수양제는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행락을 아주 일삼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백거이가 그 버들에 대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200년 동안 변화의 길은 이건 수나라 때부터 백거이까지 한 200년쯤 돼요. 수나라 망국으로부터 백거이에 이르기까지 200년 내 변화로 사초화연 조부모 모래풀이 안개가 섞여서 아침 되고 또 저녁 되고 아침 저녁이 반복한다는 거죠. 후천 호티니까 뒷날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광은 뭐 거울 삼다 그죠. 이전의 왕을 어떻게 거울 삼을까 참고할까. 청간하는 것은 보시오 이런 뜻이죠. 수나라 제방의 망국수 나라 망친 버드나무를 보시라. 그러니까 수나라 양제가 변하의 두 개 버드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배 띄우고 놀다가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 정부에서 저렇게 길가에 버드나무를 심으니 청나라도 수나라처럼 곧 망할 것이다. 그것은 현상이 아니라 자기의 바람이죠. 본 사람이 바람입니다. 조선 관료, 뭐 조선 사람이라면 hun하다가 1636년 이후로는 만주족에 대해서는 아주 그죠? 철천지한을 품고 있었으니까 망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죠?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어제 잠깐 그 구범진 교수 그 영상 강의를 잠깐 봤더니 영조도 청나라가 망하기를 밤낮 고대하는 분이라서 말은 못하죠. 청나라가 빨리 망해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백년하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황하가 늘 누렇지 않습니까? 1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맑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조는 황하가 언제 맑아지냐? 황하가 맑아지는 것은 바로 청나라가 망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황하가 언제 맑아지냐 이렇게 자주 물었다고 그래요. 영조가 그럴 정도니 물론 그죠? 모든 조선 사람, 조선 관료 사람들은 청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니까 중국 가서 보니까 길가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아. 수나라 양제가 저러다가 망했는데 청나라도 곧 망하겠지 이런 바람을 이렇게 실었던 거죠. 그런데 수호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현실을 직시한 거죠. 왜 버드나무를 심었는지, 저것이 무슨 효용을 있는지, 그죠? 그래서 버드나무를 심은 그 정책에서 청나라 통치자의 그 해안, 인정, 그죠?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씀을 읽은 거죠. 예, 그래서 수호선은 이렇게 버드나무에서도 보통의 그 대명의리론에 사로잡힌 조선의 지식인과는 달리 청나라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정이 아주 힘들었는데 아까 홍수도 나고 청나라 사람들 행패를 부리는데 그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그 동가라고 하는 다른 연행록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특히 조선 연행 사절이 1년에도 몇 번씩 지나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 만주인이라 그러고요. 수레꾼의 흉목인데 오리마다 쉬고 십리마다 술을 사라.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빨리 가자 그래도 지금 길이 미끄럽다, 말이 가엽다, 그죠? 이렇게 막 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이 더 늦어지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6월 말 7월 초에서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뭐 다 집도 떠내려가고 뭐 아주 논밭도 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죠? 유덕공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걸음 늦고 빠르고는 천운이다, 그죠? 조양인의 이르러 강이 터졌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쪽 관제묘로 가서 묵으면서 잔을 위해 가지고 동가 아까 그 수리꾼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정대로 빨리 가가지고 조양인을 며칠 전에 지나갔으면 그 홍수에 같이 떠내려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가가 어깃장을 놓고 지체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홍수를 피한 겁니다. 네, 뭐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차 연행 때 만났던 이조원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쓴 시를 보는데요, 그죠? 이건 뭐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조원 나중에 조금 그래서 이 이조원도 뭐 1급이라고는 최고라고는 할 수 없는데 중상 정도 되는 문인, 학자, 지식, 관료입니다. 관제묘비가 시를 해가지고 그죠? 이 월동 황하집에
이 월동이라고는 지금 광동입니다. 이조원이 이 광동 지역에 과거 관리관으로 출장을 갔다 오거든요. 이 황화집은 황제의 사신을 황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신으로 갔다 오면 남긴 글을 황화집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가면 이 조선 관반사, 접반사하고 시문을 계속 주고받아서 나중에 책을 모아서 무슨 황화집, 그 해 간지를 따가지고 그 중국에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규장각에 수십 책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집 하면 이건 황제의 일로 출장 간 사람들의 기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월동, 지금 광동입니다. 광동에 출장 갔다 와서 오면서 지은 그 시집인데 여기에 서호수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1776년에 이조원과 서호수가 만나거든요. 아마도 나와 있지는 않은데 무슨 고금도서 집성 구입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도 해봅니다. 그죠? 이렇게 서호수가 편지를 줘가지고 저 책을 좀 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에 이렇습니다. 이조원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조원이 시만 쓴 게 아니고 이 조선에서는 잘 알려진 사, 곡 이런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민간 가요, 민간 문학 작품들도 많이 지어요. 그거 조선 성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점잖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중국은 풍토가 완전히 다르니까 중국 사람들은 많이 짓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이광기라고 하는 청초의 대학자, 매문적 이 사람 역시 그 천문학자입니다. 고연무, 그죠? 명말청초의 그 아주 대학자고, 그죠? 이런 사람 다 대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가 다 체득한 건데, 그죠? 그래서 선생도 재능을 발휘해서 저술을 하면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쓸데없이 사나 곡 이런 거 그런 곳이나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점잖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보면 역시 주사 성리학자는 성리학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월동 황화집에 수록된 그 편지예요. 서호수의 편지입니다. 서호수, 호수계, 그죠? 호수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조원이 이 서호수의 편지를 자기 월동 황화집 제일 앞에 다시 실었다고 하는 것은 서호수의 말을 상당히 평가를 했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버렸겠죠. 기록 안 했겠죠. 여기 보면 조선국 부사 서호수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글씨가 서호수의 친필인지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통 중국에서 책을 낼 때 이제 서문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럼 다른 사람이 서문을 이렇게 써주면 그걸 그대로 판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서호수 친필입니다. 서호수 친필인데 이건 1778년에 쓴 편지고요. 저건 1776년이던가요, 약간. 예.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호수, 그죠? 이 글자가, 이름 쓴 글자가 꼭 같지는 않은데, 이건 좀 전문가한테 한번 좀 감정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서호수 친필이 이런 게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문집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이조원이, 그래서 뭐 조선 사람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뭐 유덕공 뭐 이런 사람들, 유검 이때 1차 때에는 유검을 데리고 가는데 그 유검은 유덕공의 숙부입니다. 서호수가 중국에 2번 가면서 숙부, 조카 이렇게 숙길간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것도 좀 드문 일입니다. 뭐 그걸 시로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동해에 있는 해동 사람입니다. 이건 신라 때 당나라 때 동해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었었어요. 국언저서도 최근에 쓴 그 책을 달라고 하는 그림,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관을 했는데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11일에 야불수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공영자에서 밥을 지어 먹고 야불수에서 잤다. 그죠? 이날은 90리를 갔다. 뭐 하루에 한 8, 90리, 보통 100리 가까이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걸륭어제 계묘집에 보면 야불수는 명나라 말기에 군령의 정탐인, 아마 척후병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라고 한다. 그 시절에 혹 이곳에 사람을 보내 적정을 정탐하게 한 바, 밤에는 움직이고 낮에는 숨다. 야행주복. 밤에 걷고 낮에는 숨어 있는 거죠. 이 척후병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을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 걸중 황제의 말을 거기에 들어있는 그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건 중국에서도 역시 야불수를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불수는 한자 그대로 뜻을 해석을 하면 밤에도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너 어디 가서 사람을 내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죠? 일을 시켰는데 밤에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부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음 나오는 게 당나라 때 두목의 시에 나오는데 이 말을 들판에 풀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그두어 외양간에 엿지 않고 그냥 들판에 그대로 풀어놓는다는 뜻이죠. 이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불수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여진어 몽골어 만주어 계통입니다. 여진어로 야뿌 그러면 이게 달리다,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뿌가. 그 야불수가 예쁘시온데 예뿌, 야뿌 이게 저기 여진어 몽골어로 걷다, 달리다 이런 뜻이고요. 한자로는 다 이렇게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표기법이 많은 것은 다 외국어일 것이라고. 이걸 다 읽으면 이거 야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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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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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뿌, 뭐 예뿌 다 그렇게 됩니다. 여진으로 야뿌 쇼하면 야뿌하고 쇼가 붙은 합성어인데 가다 하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진문 사전에 보면 이 사전을 이렇게 필사로 다 사전을 썼습니다. 이게 여진말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활자로 그죠? 이 여진 문자가 한자를 이용해서 만든 그 여진 문자가 있습니다. 금나라 때 그때 쓰던 문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여진 문자고 여기 한자로 음을 따르는데 아, 복수.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음성 발음 보호로 야뿌쇼 이렇게 해가지고 뜻은 행 가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바로 야불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때 희곡에 한고조 탁족 귀영포 한날 고조가 이제 영포 발을 지켜주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장량, 그죠? 책사 장량의 말에 빈도하는 것은 도사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뜻입니다. 잘 긋고 빨리 달리는 야불수를 정탐하라고 보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게 능행쾌주 야불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능행쾌주가 야불수의 중국어로 한으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희곡에 이렇게 희곡은 그 당시 고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몽고가 많이 들어있어요. 원나라 때 유행한 희곡이라서. 그래서 탐자 뭐 또는 빠워즈라고 그래요. 역시 이제 보고한다 그러죠. 정탐병 이런 뜻이고. 그래서 명나라 때 희곡에도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제 명나라 때 희곡에 보면은 일간장촌에 흑야 과황구. 낮에는 풀숲에 풀 안에 숨어 있고 캄캄한 밤에 거친 언덕을 지나간다 그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화되는 겁니다. 한어화되는 거죠. 이 엽백수가 그래서 이제 말은 가지는 뜻은 이제 여기서는 달라지는 거죠. 이 엽백수도 중국어로 예뽀쇼 해가지고 이거는 예뿌쇼고 그죠. 이거는 예뽀쇼고 음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요정성 금평은 현성이고 그죠. 뭐 이렇게 거리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이 엽백수는 발음은 거의 같은데 뜻은 또 전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몽고어로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이라는 뜻이고 얘는 크다. 몽고어로 이크 막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것을 얘 이렇게 바꾸고 이 백수는 뽀쇼의 큰 집 건축물 이런 뜻입니다. 몽고어로 배시라 배시. 한자로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몽고는 우리 보통 몽고 빠워 게리라 그래가지고 천막 치고 그죠 유목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이제 게리라 그러고 게리만 사는 게 아니고 이 고정 건축물도 짓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배시라 그러고. 큰 것은 앞에 크다는 이흐, 그래서 이흐 배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자로 엽백수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엽백수라는 표기는 19세기 말 문헌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야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불수라고 표기를 했고 19세기 말 중국 문헌에 보면 이제 엽백수라고 하는 표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불수 이 지역에는 원래 몽골의 대가문의 주택이 있었다 그래요. 몽골의 큰 가문들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는 유목하지 않고 정착해서 큰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큰 집이 많아서 그 지역을 뭐 큰 집 지역 아마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엽백수, 예보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정탐병을 뜻하는 야불수하고 한자로 표기가 이렇게 같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 그쪽에 옛날에 정탐병이 많았어. 왜냐하면 거기가 늘 여진, 몽고, 거란 이렇게 늘 한족하고 싸우던 그 전투 지역이니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자를 보고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자 풀이에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걸 망문생의 바라볼 망자에다가 고를 문자, 날 만들 생자, 날 생자에 떠져 있자.
한자를 보고 무슨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한자 어원 분석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 보고 뜻풀이하는 거는 다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죠. 알아두면 재미는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압록도 그렇고, 그죠? 압록도 오리 앞자에 푸르륵도니까 오리 물 이게 새파랬지. 그러니까 압록강, 그죠? 근데 그런 강이 어디 압록강만 있겠습니까? 그런 강이 천하에 많을 텐데, 그죠? 근데 거기만 압록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보니 또 감상을 적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중국인, 만주족, 몽고족, 세 나라 사람들이 100여 년을 모여 살면서도 화평하게 잘 살아요. 그 명말청초죠, 그죠? 우리로 치면은 선조, 인조, 광해군 그 시절에 그 중국 동북 지역이, 그죠? 거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광해군이 거기서 얼마나 고심을 했습니까, 그죠? 청나라와 만주족과 그 한족 명나라 사이에서, 그죠? 그렇게 전쟁이 아주 끊이지 않던 지역이 100여 년 동안이나 아주 평화로워졌어요. 그래서 아주 번성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보니까 이제 몽고인이 제일 많은데, 몽고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혼돈 상태, 이 카오스, 그러니까 태초의 상태, 유교식으로 말하면 적자지심, 어린아이의 마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과 물건을 대함에 오로지 정성만 대한다. 그죠? 거짓이라든가 뭐 기교라든가 뭐 이런 게 없이 아주 진정으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자가 그들을 가르쳐 인도하게 한다면, 그죠? 감화시킬 수 있다.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노제 허형이라고 이런 중국 북방에 주작을 전파시킨 그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조선에도 영향이 큽니다. 원나라 때 이 허형의 유학을 가지고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국자제주는 국자감 제주니까 지금으로 치면 저기 국립대학교 총장입니다.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하늘이 인재를 내매 하와 이를 구분하지 않는구나. 화유관이라 그래서 화는 중국이잖아요. 이는 동서남북 사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 세계관이 가운데 있는 중국이 선진 문명이고 우리 선진 문명이 주변의 야만인들을 계몽시켜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주의 세계관이죠, 그죠? 그걸 화유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이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제. 언제 바뀌는 거예요? 원나라 때 바뀌죠, 그죠? 몽고가 화가 되고 중국이 이가 된 거예요.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주족이 화가 되고 이제 중국이 이가 되는데, 저 화유관의 안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 심지어 생각은 사람에는 이 세상의 생물에게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첫째가 1등급이 중국인, 2등급이 외국인, 3등급이 짐승.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중국인과 외국인은 결혼도 안 한다. 그게 일반인 중국인의 과거의 사고 관념이었습니다. 그게 화유관이죠, 그죠? 물론 그래서 조선도 뭐 못지않죠. 우리 오죽하면 소중화를 그랬으니까, 그죠? 명나라 한족이 망한 다음에 그 사라진 화를 우리가 가져왔다. 그래서 조선이 소중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차별의식이죠. 민족 차별, 인종 차별의식. 그것을 수호선은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회의하고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박지원 같은 뭐 그런 게 간혹 좀 단초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소수의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생각이 더 전개되고 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수호수는 분명히 그 당시에서 일반적인 유가들, 성리학자들의 사고 체계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천문학, 뭐 음악, 음률, 뭐 역법 이런 데 아주 중탕하고, 그죠? 농사 짓는, 농사 기술에 관한 책도 쓰고. 이제 열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열하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열하 승덕에 혹시. 다음에 지금 중국이 지금 가기, 그죠? 가기 어려운데 다음에 자유로워지면 열하는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우리 조선 그 뭡니까? 수호수, 박지원 이런 그 관련도 되어 있고, 만주족이 건설한 행궁에 만주족의 천하를 어떻게 건설했는지, 그리고 또 티벳, 그죠? 1780년에는 그 티벳에서 판천을 라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 라마를 부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소포탈락, 그죠? 그 라마교 사원을 그 당시 청나라 3년 예산을 뭐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청나라가 결국은 아편전쟁 때 망하는 원인이 이제 거기서부터 쭉 시작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열하는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열하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렇게 합니다.
북으로 몽골을 제압하고 남으로 선부는 저기 그 산서성 쪽입니다. 서로는 회부, 저기 이제 위구르 쪽입니다. 지금 신강 위구르 쪽 연결되고 동으로는 요양, 심양 이 동쪽이죠,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 한반도까지 실로 변방박거의 중심이며 천하의 요지다에서 왜 여기 열하에다가 강희 때부터 이런 행궁을 건설을 했는지 그것이 순전히 뭐 사냥하고 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천하를 경영하는 하나의 그 거점으로서 개발한 곳이다. 그런 의미죠. 아까 무슨 홀 갖고 그랬다면서 이거 이제 열하에 있는 경추봉인데요. 경은 우리 평경입니다. 우리 국악기에 돌로 만든 평경이 있죠. 그걸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 경을 연주하는 망치처럼 이 망치 끝이 자루를 여기 길게 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경추봉이라고 그럽니다. 높이가 한 40m 정도 돼요. 40m. 이런 게 성덕에 요거보다 높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 보면 뿌리를 막 만지는데 뿌리를 만지면 무병장수한다고 여기 올라간 사람은 다 저렇게 만집니다. 다음에 열어가셔가지고 꼭 좀 이렇게 많이 만지고 오십시오. 따라서 반질반질합니다. 여기 이제 열화 피서 산장, 요건 저기 정문은 아니고 정문은 사람이 와글와글해요. 무지 많습니다. 요건 조금 남쪽에 아래쪽으로 이 저기 덕혜문이라고 하는 뭐 쪽문인 셈인데 여기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재 표지판 붙어 있습니다. 이 피서산장이 이제 이렇게 이 문으로 들어가면 피서산장 잠깐 볼까요? 이제 강희, 옹정, 그죠? 그다음에 걸륭 이렇게 3대가 되는데 이 서호서의 기록입니다. 성조가 이 강희제거든요. 피서산장 기무 정무라는 말이죠. 정무를 많이 봤어요. 그냥 뭐 사냥하러만 간 건 아니죠. 군사 훈련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 그죠? 불러가지고 윤력도 강구하고 주자 전수도 편집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북경으로 역마를 보내가지고 웅살이나 이광지 같은 학자에게 물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문자 보내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무력을 너선히 하지도 않았고 문교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게 주로 이제 무력 단련하러 간 거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열하에 며칠 한 5세 머무르거든요. 보니까 이 이제 걸륭입니다. 손자는 우령, 배우, 각저, 공연, 뭐 서커스 이런 겁니다. 만 보았지 내가 뭐 유신들 학자들 만나가지고 뭐 정책 의논하고 이러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날이 암담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생일잔치가 바로 외교의 활동인데요. 그때 청나라 실록의 이날 7월 16일자 1790년 7월 16일자 보면 간절은 가보일입니다. 조선, 그죠? 회부, 몽고, 안남, 지금 베트남이죠. 면전, 미얀마, 남양, 라오스, 금천은 고전에 이제 정발한 그 사천 티벳 그쪽, 그 다음에 대만 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내려주고, 그죠? 정유 19일까지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청나라 쪽 기록이고. 그래서 이제 궁정극장에서 이제 생일잔치의 가장 큰 행사가 연극 구경입니다. 근데 그냥 뭐 공연 예술을 본 게 아니라 내치, 외치의 현장입니다. 주로 3층 대의대. 청나라 궁정에 있는 그 무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대의대고. 그래서 황제가 가운데 앉고 그 주변을 청나라 관리와 외국 사신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앉아서 연극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황제도 만나고 청나라 관리도 만나고 다른 나라 사절도 다 만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7월 9일, 11일, 13일에 이미 연극을 시작해가지고 10월 16일부터 이제 조선 사절들이 참여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7월 16일 그 연극 기록을 보면요. 묘시정 6분, 이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이런 행사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작품 제목이고요. 작품 제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지금 중국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16, 17, 18, 열화에서 본 게 이 나흘이거든요. 요 시간에 새벽 6시 6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8시간 14분, 7시간, 8시간, 8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극장에 앉아서 연극을 본 거예요. 하루에 3분의 1이잖아요. 걸륭 황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저기서 먹고 이제 뭐 다 하는 거죠. 저기서. 예, 먹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끝나면 선물도 다 주고, 끝날 때마다 선물 줘요. 그 선물 목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수가 열하와 북경에서 본 작품 제목만 총 107편이에요. 시간을 따지면 그죠? 여기만 해서 벌써 한 32시간 되잖아요. 한 50시간 넘게, 60시간 가까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인 중에서 가장 중국 연극을 많이 본 사람. 현대 저도 지금 중국 희곡 전공하고 중국 답사 가면 극장 가서 뭐 연극 보고 하지만은 이렇게는 하루에 8시간씩 어떻게 봅니까? 2시간 앉아서 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때 연극이 다 화려하고 아주 저기 뭡니까? 공연 예술로서는 거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작품들입니다. 뭐 무대며 복장이며 다 남아 있는데 제가 사진을 여기서 가져오지는 않았네요. 청나라 삼청극장이 5군데가 지었는데 지금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원명원에 있었는데 그건 1860년에 아주 원명원 탈 때 싹 없어졌고요. 열하 피서산장에 있었는데 이게 청음각입니다. 서호수가 본 건데 1945년에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고궁에 있다가 요거는 이제 임시로 지어서 철거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고궁에 있는 창음각, 이화원에 있는 덕화원 희대 2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궁에 있는 그 창음각 희대인데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들어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걸 찾아서 잘 들어가셔야 돼요. 요건 저기 원래 이 자리를 극장으로 지을 때가 아니고 원래 다른 게 있던 데다가 건물을 억지로 지어가지고 좀 건물이 좀 구차한데 요건 이제 걸륭이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걸륭이 저기 80세, 85세 때 이제 아들 가경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연극이나 보면서 여생을 지내겠다 해가지고 자기 전용 극장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건 이제 이화원의 그 원명원이 1860년에 깡그리 불타고 재가 된 다음에 이 스테오가 자이테오죠, 그죠? 이용장이 그 북양 그 뭡니까? 해군 군사 자금 가져와가지고 원명원 그 재건한 일부를 재건해서 이화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든 삼청대의대인데 이게 아주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화원에 가시면 요거 찾아서 쭉 보십시오. 여기 시간마다 정기 공연대 간단한 공연도 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요 가운데 여기 이 지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붕이 다 객석인데 요 앞이 이제 자이태후 전용 객석이고 유리로 막아놨어요. 유리로 되어 있고 안에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명원에 아까 그 덕회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수가 나오고요. 여기도 옛날에 건물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 아주 넓은 여기 극장터입니다. 여기 삼청대의대 그죠? 요 기단이고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그죠?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옆에서 보면 여기가 그 걸륭황제 그 관희전이라고 연극 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요 사방을 회랑을 쭉 둘러싸서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병 이런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이건 채색하고 앞에 거는 동판하고 요건 동판하고 요건 동판의 채색화입니다. 요게 그 열하 청음각이라고 하는 3층대 1층, 2층, 3층입니다. 무대가 3층이고 여기 뭐 악단 배우들이 가득 들어 있죠, 그죠? 요거 이제 이분이 걸륭황제고 이건 1789년 그 한 해 전에 여기 있었던 생일잔치 광경인데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사신들이 월남 사신들입니다. 월남 사신이고 이때 그 월남 사신들이 월남 왕의 조카가 왔어요. 조카가 월남도 이제 관복은 이 조선 관복하고 거의 비슷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건 다 그림입니다. 네. 월남에서 열화까지 올라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10개월쯤 걸리는 월남에서 그죠? 그래서 걸륭이 굉장히 예뻐하고 근데 그 전에 아주 저기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78년경에 월남 왕조가 바뀌죠. 여시 왕조에서 완시 왕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청나라가 그래서 여시 왕조를 지원을 해가지고 한 30만 병력을 지원을 하는데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하죠. 그래서 월남 역사에서는 그걸 우리나라 을지문덕 살수대첩에 버금가는 아주 자기들 자랑스러운 그 전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장기전으로야 월남이 청나라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책봉을 해주면 내가 청나라에 복속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런
내년에는 내가 올해는 우리 조카 보내고 내년에는 월남왕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이렇게 평화 관계가 다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걸중은 어쨌든 처음에는 되게 구겼는데 처음에는 좀 살린 셈이죠.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사형 개선 제장도라 그래서 그때 대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이제 해군을 보내서 정벌을 하고 개선하고 돌아온 장수들을 이 잔치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이제 대만 정벌할 때 그 동원한 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걸중 황제가 그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 그 19세기에는 1년에 궁중에서 자금성에서 220일간 연극을 공연을 했어요. 1년에 220일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 물론 예술이니까 오락이 주목적이겠지만 내치, 외치의 연극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서 이런 희대를 아주 5채나 짓고, 요게 이제 다 객석이죠. 주변의 혈황이. 여기 자리 보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고궁에 있는 거, 아까 삼청대이대 그 단면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청이 다 이렇게 다 통합니다. 밑에는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 뭐 안개, 그죠? 뭐 이런 것도 다 연출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삼청의 손오공 장면인데, 삼장법사, 젖팔계, 이 젖팔계, 사오정, 손오공 여기 있네요, 손오공. 원숭이 같습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삼청대이대에서는 연극을 요즘 우리 뭐라 그럴까요? 주말 연속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주말 연속극. 저기 매달 1일 보름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황제 생일, 그죠? 황태호 생일, 무슨 경사, 결혼이면, 그죠? 특히 황제 생일 때는 한 달 내내 이어서 공연하고 그러니까 뭐 1년에 200일 넘게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죠. 황제를 비롯한 고위 관료, 황족들, 그 다음에 외교 사절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 공연한, 상연한 작품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이 막으로 치면 240막짜리가 있어요. 그런 작품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삼국지. 삼국지를 연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서유기도 그렇습니다. 서유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의 240막이에요. 하루에 2막씩 해도 120일이면 거죠. 몇 년 걸리겠죠. 그렇게 청나라 때 궁중에서 연극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짧은 것도 많고. 이제 이렇게 안에 연극한 기대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호수가 이제 연극을 당연히 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하죠. 중화해보의 단서를 봅니다. 역시 뭐 조선 성리학자 할 수 없죠. 어쨌든 중화는 해보를 해야 되니까. 다 만주의 애관 제도를 따르건만 오직 연극에는 여전히 중화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역복체발. 만주족은 정벌을 하면 반드시 만주족 의관과 머리, 헤어스타일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발을 해야 되죠. 근데 조선은 안 그랬습니다. 그죠? 안 그런 게 다행인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이렇게 빡빡 밀고 아마 그랬을 텐데. 조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 전역에 정복한 이후 열흘 안에 만주족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만주족처럼 밀지 않으면 목을 자르겠다. 목을 자르겠다. 그래서 오두가단이나 차발불가단, 이 우리 최익현 선생이 그죠? 한 말에 단발령 내렸을 때 그렇게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중국 만주족 때 명나라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남길래 목을 남길래 그래요. 뭘 남길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만주족 옷 이렇게 깔는데 아마 이런 복식사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이 조선 사람한테 만주족이 소매 좁은 옷이잖아요. 이걸 입히면 조선 사람들은 용맹해가지고 말도 타고 잘을 타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니 조선은 저렇게 그냥 긴 옷 입고 치렁치렁 입고 제대로 내비둬라.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기록으로는 못 찾았어요. 어쨌거나 조선에는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외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저 명나라 때 막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자기를 하는 사람, 문 닫고 안 나오는 사람, 산속에 숨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반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나온 타협책이 10가지 예외를 뒀는데 그중 예외 하나가 배우들이에요. 배우들은 안 가려도 된다. 왜냐?
이전 시대에 사극을 하려면 그죠? 명나라 때 사극을 하려면 명나라 때 복장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은 무대에서 이전 옛날 명나라 한족 복장을 입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할 때 이제 옛날 명나라 복장, 그 관복, 우리 사극에서 보는 조선 관복이 명나라 복장 그대로죠. 그걸 남겨둔 거예요. 근데 배우들이 그 옷을 입고 나오니까, 이제 명나라 때 한족의 그 부흥을 시킬 단서가 저기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지원부터 그랬어요. 김창흑부터. 17세기 초에 조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잃으면 들에서 찾는다. 들은 뭐냐면 변방이에요. 이건 공자가 한 말인데, 문화의 선진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항상 바뀌잖아요. 그죠? 문화를 항상 이끌어 나가고 창조하는 곳에서는 늘 바뀝니다. 새로운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 문화가 전파된 지역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원형을 오래도록 간직하려고 그래요. 오래도록 간직해야 거기 권위가 생기니까. 그래서 중심에서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는데 들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는 없어져 버린 제도가 조선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원에 남은 제도를 보려면 배우에게 찾아야 된다. 희자,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갔을 때 이 의관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주족 복식은 앞만 봐도 우리가 좋은 글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머리 모양이며 모자며 그 만주족 정통 복식 이런 거 앞만 봐도 저것이 무슨 품위가 있다거나 아름답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교화의 수단입니다. 이건 문학 예술의 그죠? 아주 전통적인 기능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충효절이 그죠? 가운데서 풍속을 이런 것들을 좋은 내용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연극으로 상연하면 사람들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신불성기, 그거 보면 삼국지, 청나라에는 삼국지, 서유기 뭐뭐 다 간에 다 불교, 도교, 신선들이 다 들어가요. 삼국지에도 저기 부처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내용이 그렇게 이제 환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나가는데, 그죠? 이런 거 보는 것만도, 그죠? 훨씬 낫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극을 교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이건 조선 사절들은 다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제 월남 사신을 만나는데요. 이 왕강평이 안남한 이름이 왕강평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 가짜입니다. 가짜. 아마 가짜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가짜 왕이 왔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건 가짜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월남집이야기라고 월남 역사책입니다. 저희 중국 사람이 쓴 그 월남 역사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가짜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왕강평이 직접 못 왔다. 직접 들어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왕이 그죠? 수호수가 그 관찰을 했는데 아주 상당히 관찰력이 깊었던 것 같아요. 원명원에 돌아와서 황제가 불러서 보면 그죠? 복강안이라고 하는 이 월남 담당 청나라 고위 관료입니다. 월남과의 교섭을 주로 담당했던 그 만주족 관료인데 기회대가 그죠? 말을 하고 그죠? 주대는 이제 황제를 대하는 거죠. 절도도 가르치고 이 임금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죠? 이래라 저래라 막 다 가르치는 거예요. 유덕공도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신하가 임금을 막 억누르고 윽박 지르고 그죠? 신하가 임금에게 지시를 하고 막 그래요. 반이 이조판서 그 수행원 신하거든요. 월남 사신입니다. 눈을 부라리며 왕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남 역사책인데 월남 대남 정편 열전 초집 여기 완해조에 보면 경술년 봄에 그죠? 그게 1790년 봄에 이제 가야 되니까 복강안이 완해한테 쉽게 월남 왕이 왕강평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아들 보낼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진남과는 저기 월남과 중국 북경의 그 관문이에요. 경계입니다. 세밀하게 지도하여 부득이하다면 아주 닮은 사람으로 대신 보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복강안이 그 가짜 왕을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 도착합니다. 이제 자금성과
원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테오 리치 묘지를 방문을 해요. 북경에 마테오 리치 묘지가 있죠. 그다음 남당도 방문해서 교류하고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스오수는 그때 이미 중국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서양 천문학, 서양 역법에 아주 정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우라고, 요건 이제 위로 직접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가지고 저 이전의 사람을 친구로 대하는 걸 상우라 그러죠. 마테오 리치가 이미 죽고 없으니까 그죠. 거기에 뭐 좀 위로하는 제문 같은 걸 이렇게 씁니다. 자기 이렇게 멀리 와서 해서 그죠. 이 홍계도설 집중 이건 제 소호소에 있다 저술입니다. 이렇게. 전 마테오 리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존경, 흠모 그런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4일자 기록에 보면 그죠. 이제 그동안 이제 보고 들은 그 청나라의 고위 관료 황제들에 대한 관찰입니다. 화신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걸륭제 때 아주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좌지우지하던 아주 교활한 신하죠. 걸륭제의 가마꾼에서부터 재상의 지위에 뭐 오른 그런 아주 대학사의 지위에 오른 그런 신하인데 나중에 화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을 정모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나라 뭐 1년 예산에 맞먹는 뭐 그런 그러니까 아주 부정부패의 화신입니다. 그죠? 이런 주요한 대신들이 다 이렇습니다. 황제는 이미 노시한 나이고 80세니까 그죠? 국사를 주도하는 대신들이 이와 같으니 위태하다. 앞날이 위태하다. 앞날이 위태하다 그랬는데 과연 50년 만에 거의 쫄딱 망했죠. 원병원에서 이제 남간으로 오면서 탕사선, 유사영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옹방강이라고 이건 김정희와도 아주 그죠? 추사 선생하고도 아주 교류가 깊은 그 중국의 그 당시 대표적인 학자죠, 그죠? 그런데 옹방강이 스오수에게 질문을 해요. 세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춘추, 그죠? 춘추의 그 달력 날짜 계산이죠. 이 두 원가는 진나라 때 두예라는 사람이고 일행은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춘추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균표를 정했는데 잘 안 맞다는 거죠. 잘 맞을 리가 없죠. 그걸 스오수에게 물어봤고, 그죠? 대연역을 또 이것이 정확하냐? 이것도 그 당나라에 나온 그 달력이죠. 그 다음에, 그죠? 이가 자기 내 책에 실게, 그죠? 좀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옹방강이 스오수에게 이 세 가지 역법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옹방강 그 당시 중국의 최고 학자거든요. 스오수가 아주 가르쳐 줍니다. 길게 있는데 제가 그중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핵심만 가져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책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스오수가 옹방강의 질문을 다 완벽하게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옹방의 서문에 그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박금선의 박제가죠. 서공은 스오수입니다. 시간이 거의 딱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호의 가치를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3사, 정사, 부사, 서장관의 공식 및 사적인 기록이 서로 결합된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궁중연극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청의 인류 관료 및 학자와의 교류 이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기윤이나 옹방강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 이재홍 같은 문인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3사 정식 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 지적인 수준, 그죠? 사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보는 눈, 식견 이런 것들이 조금도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더 수준이 높았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실과의 교류 밑증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베트남 사신들에 대한 그 증언이 그죠? 진짜냐 가짜냐를 아마 밝히는 데 있어서 주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최고 지식인의 안목과 관점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무엇보다도 성리학과 전통 성리학과 과학적인 사고가 결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조선 학자들이 대명의리론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수호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통 성리학은 그대로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 서양에서 들어온 천문, 역법 이런 과학 지식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전개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관해서도 자세한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 좀 뺐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기 저 아까 경주봉이 이렇게 다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하게 계신 우리 원장님께 인사로.